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for, and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You may say I'm a dreamer,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뭐 내친 김에 좀 더 풀어놔 보세요. 오죽하면 어떤 경험을 하면 저런 얘기를 하게 될까? 우리 시청자분들 좀 전해주세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20년 동안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저는 그 폭탄 테러를 현장에서 한 3번 정도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폭탄이 터졌는데, 사실 폭탄 터지면 꽝 하고 영화 보면 꽝 하고 동시에 다 날아가는데요. 이게 거꾸로더라고요. 먼저 바람이 먼저 왔어요. 뭐가 날아가고 바람이 날아와서 제가 붕 떠서 날아갔어요. 그리고 꿍 떨어졌고 그 다음에 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이제 저 다리가 없어졌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밑에를 못 보고 겁나서, 아, 나 다리 없어졌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고 밑에를 못 보고 혼자 망연자실에 있는데, 이제 좀 이따 미군이 와서 일어나 보라고. 그래서 아, 나 다리 있나 보다. 그때 안 다쳤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꼬리뼈가 부러져가지고 제가 못 일어났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와서 방송할 때도 편집할 때 바닥에 담요 깔아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그 치료를 그 방송 끝난 다음에 받으러 갔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방송 시간을 맞춰야 되는 어떤 절박함도 사실 있었지만은 꼬리뼈 정도라서 좀 안심했던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다리나 어디 부목을 내야 어차피 부목도 못 대고 그러는 부위니까 그냥 지금 가나 뭐 그때 가나 똑같으니까 일단 방송을 먼저 잘 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가끔 꿈에 이렇게 그 바람에 날아가는 꿈을 꿔요. 그 소리는 나중이고 그 바람 그게 진짜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몇 미터 위치만 달랐어도 뭐 다른 게 날아와서 맞을 수도 있고, 그죠? 또 내가 날아가다가 머리를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꿍 이렇게 떨어졌는데 엉덩방아를 이렇게 찍면서 꼬리뼈가 부러져서 그나마 다행이었고, 또 뭐 철조각이나 이런 게 뇌를 갔으면 이제 저도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더 그냥 오늘만 잘 살자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런 폭탄 테러를 현장에서 3번이나? 네, 3번 정도. 네. 또 어떤 게 있었어요? 언뜻 이제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소말리아 갔을 때, 이게 해적들로 유명한 소말리아. 보통 이제 폭탄이나 이런 것만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되게 많이 굶었어요, 가서. 왜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겠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네, 한 7일 사람이 3, 4일 굶으면 뭐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래서 먹을 거를 못 구해가지고 제가 이거 스태프들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러다 진짜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이나 폭탄도 겁나지만 전 사실 그렇게 굶는 것도 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겪어보니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집에
비상식량을 항상 놓고 다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한국에서도? 이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예. 아 이거 못 먹는 순간이 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게 무의식 중에 박힌 것 같아요. 네. 뭐 본인이 직접 납치당하거나 뭐 이럴 위험 같은 건 없었어요? 많았죠, 되게. 외국인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또 카메라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납치될 그 위험도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땐 납치범이 어느 순간에 확 데리고 이렇게 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현실은요. 네. 납치하기 전에 먼저 말해요. 뭐라고요? 네, 지금 납치할 건데 어떡할 거냐. 돈 달란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겠네요. 어쩔 수 없이 돈을 먼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서는 혼자 힘으로 저항하거나 어떻게 할 방법도 없으니까. 그죠? 총을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겁나니까. 그러니까 납치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내가 너 납치할 건데 지금 너 어떡할래? 돈 얼마 주면 우리 그냥 갈게라고 하면 돈을 줄 수밖에 없죠. 무장 강도네요, 어찌 보면. 그죠? 납치를 빙자한. 그래서 돈 안 주면 사실 저를 데리고 가서 예. 다른 조직에 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순간부터 납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경계가 사실 모호하긴 한데 그런 나쁜 사람들도 많이 만나기는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났고 그 순간이 됐을 때 자기 목숨 걸고 뛰어든 그러니까 현지 스태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중에 야 내가 돈으로 해결하든지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너 그러다가 총 맞으면 너는 네 애들하고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제가 개 붙들고 엉엉 울은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용기가 날 줄 자기도 몰랐다고 해요. 네. 근데 그런 경험도 하면서 이게 사람 사는 세상에 돈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네.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야겠구나, 이 나라를.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분쟁이 벌어지기 전에 그 나라의 상황과 네. 분쟁이 터진 후의 상황 이런 걸 직접 그런 경험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라크 전쟁 중에 휴가를 간다 그러면 시리아로 갔어요. 그러니까 잠깐 전쟁 중에 계속 사람이 노출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리아 다마스쿠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한 2주 정도 이렇게 휴가 가고 그러던 곳이었거든요. 그렇게 평온했었어요? 평온하고 물가도 싸서 제가 취재하다가 휴가 예, 가기로 예. 제일 좋아하는 곳이었고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돈으로 돈 한 2,000원 들고 가면 밥도 먹고 차도 먹고 스카프도 하나 사고 과일도 몇 개 사들고 오고 그럴 수 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내전이 벌어진 후에 또 가셨죠? 내전에 거의 현장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취재진한테는 게 운인데요. 처음 그쪽에 데모한다고 그래서 이제 갔었던 거였는데 그 데모 현장이 처음 내전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 데모가. 예. 그래서 그 뒤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내전의 형태로 갈 때 같이 있었죠. 같이 있었고, 시리아도 마찬가지로 여행 금지 국가가 되는 바람에 그렇군요. 제가 계속 취재를 하지 못하고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네. 사실 시리아 내전 같은 경우는 참 어이없게 먼저 생겼어요. 아이들이 벽에다 낙서를 한 거예요. 그 대통령 욕을 하는. 근데 그건 당시 딱 그 시리아 대통령을 욕한 게 아니라 아랍에 있는 그 당시 아랍앨범 9호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래서 그런 단순한 낙서를 했는데 잡아간 거예요. 그 정보국 사람들이 아이들을. 근데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이제 고문을 당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제일 나이 어린 애가 7살이었거든요. 고문당해서 죽은 아이가? 그 아이는 한 10살 정도 됐었고. 저런. 그래서 그 7살에서 10살, 12살까지 된 아이들 몇 명이,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엄마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 엄마 아빠들이 경찰서 몰려가서 데모를 하다가 쫓겨났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제 또 화가 난 거죠. 아이들을 체포해 간 것도 화가 나고. 예. 당시 시리아는 굉장히 독재 국가였지만 사람들이 그냥 무서워서 참고 있다가 그 선을 넘어선 거예요. 아이들을 건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전으로. 네, 그래서 이제 데모가 생기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취재하러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제가 거기서 난생 처음 그 헬리콥터 사격을 봤어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헬리콥터에서 지상으로 무차별 네. 사격. 네. 그거는 피할 수 있는 그렇죠.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 헬리콥터 사격했을 때 이제 모스크로 다 이렇게 숨어서 들어갔는데 그 모스크도 사격하는 거 보고 아 이거는 전쟁이 발발하겠구나. 그렇죠. 라고 느꼈던 시점이 그때쯤이었어요. 그렇게 분쟁, 전쟁 이게 지속되면서 그 나라가 그 국민들이 그 나라의 어린이들이 여성들이 아주 참혹해지고 피폐해지는 걸 다 보셨겠어요. 그죠? 그렇죠. 가슴 아프죠. 같은 인간이거든요. 나라 이름하고 국경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저는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그렇죠. 현장에 엄마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쟁이 나도요. 하루 세끼 밥 먹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엄마들은. 그리고 애 학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쟁이 너무 심하게 나서 학교도 못 가고 또 아이들 집에서 피폐해져 있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 엄마 마음이 제일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쟁은 그 엄마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 아이들은 뭡니까? 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쟁 중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세상이 이렇게 전쟁인 줄 알아요.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교육도 못 받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시리아 아이랑 통화를 하는데 애가 아랍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아니 저 문자로 보내라. 그러면 이제 아랍어를 이렇게 번역해서 보면 되니까 그랬더니 글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12살 된 아이가 학교를 못 가봤어요. 학교를 안 가봐갖고 아랍에서 태어나서 아랍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 교육의 부재가 이렇게 안 좋구나라고 느꼈고 그 아이들이 전쟁 중에 크잖아요. 그럼 경쟁의식이, 그러니까 삶에 대한 경쟁의식이 커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 살고 남 죽자 이거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전쟁. 그렇게 또 폭력적이 돼요, 아이들이? 그게 폭력이 나쁜 줄 모르니까. 그래요? 폭력이 나쁜 줄 모르니까 자기도 이제 그런 폭력 속에서 크게 되는 거고 그래서 무장 전사가 되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그렇겠네요. 태어난 거죠. 그러면 또 어른들이 이걸 또 이용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총 쥐어주고 한 달에 얼마 줄게 월급 줄 테니까 우리 무장 전사로 와서 일해. 그러면 이제 탈레반 병사가 되는 거고 맞아. IS 병사가 되는 맞아요. 거예요. 사실 지금 이라크의 10대 아이들은 사담 후세인을 몰라요. 너무 옛날 얘기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줌마 그거 옛날 우리 대통령이었던 사람인 거 저희는 잘 몰라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무장 전사를 훈련을 시켜서 IS 대원을 만들고 전쟁에 총알바지를 투입하고 이게 다 어른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 행동이 나쁜 것이라고 인식도 못하고 내가 살기 위해선 누구든 죽일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 모든 게 총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물건도 살 때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총 들고 가요. 그래서 위협해가지고 뺏어오고 그렇게 사는 삶이 인간의 삶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뭐 수단이라든지 뭐 이런 내전 지역에서 소년병이었던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오히려 저를 설득해요. 그럼 아줌마 그럼 총보다 더 센 게 어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인간은 존엄하다고. 그래서 아주 귀한 존재라고. 총으로 사람이 죽는 건 제일 귀하지 않은 존재에 대한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너무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어떤 사회든지 어떤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게 다음 세대의 평화와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우리 김영민 PD 소개하는 첫 멘트에 지구상에 단 하루라도 전쟁, 분쟁이 없는 날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런 책도 쓰셨잖아요. 세계는 왜 싸우는가. 그죠? 네. 이렇게 한 20여 년 취재해 보시니까 아시겠어요? 세계는 왜 이렇게 싸웁니까? 네, 이제는 알겠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세계는 왜 싸우는가 그 책을 낼 때 출판사에서 이제 절망했던 게 중학생을 위한 책을 낸다니까 굉장히 절망하셨어요. 왜냐면 책이 잘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중학생을 대상으로 책을 쓴다고 하면. 근데 중학생 아이들 그쯤에서 알려주고 싶은 건 세계가 왜 싸우냐면 소통을 잘 못해서 소통을 못하기 때문에 서로 잘 몰라서 공감을 못한다. 공감을 못하면 공존을 못한다. 이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아프리카 어디선가 총성이 울리고 난리를 치면 우리들 생각은 어른들의 생각은 뭐냐면 아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거 왜 알아야 되냐고 얘기를 하죠. 제가 국제기사 쓰면 댓글에 꼭 나와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 근데 우리 진짜 먹고 살기 힘든 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이에요. 그렇죠. 아까 제가 굶는 게 겁났다고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빵 하나를 위해서 누구를 죽이고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세상이 평화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돌잖아요. 이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좁아져서 어느 한 나라가 위험해지면 그 여파가 우리한테까지 오고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네. 결국 전 세계를 다 놓고 보면 세계는 왜 싸우는가 잘 몰라서 서로 소통 못하고 공감 못해서 이건데 유독 중동이 제일 분쟁이 많죠. 우리 이 시대에는 중동이 분쟁이 많은 거고요. 그 앞전에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유럽이었죠. 유럽이 많았던 거고. 그렇군요. 그것도 이제 유행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역사의 건데. 변화에 따라. 우리 때 이제 중동이 그렇게 분쟁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석유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먹을 게 있고 자원이 있으면 그 지역은 항상 위험해요. 그거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수단 내전 같은 경우도 유전이 있었거든요. 그 남수단과 수단 사이에 그 보루 유전이라고 그 유전이 있었거든요. 그 주변은 거의 피바다예요. 그래서 먹을 게 있고 돈이 되고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세상에서는 분쟁이 끊이질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그냥 그 지역 사람들만 끼어드는 게 아니라 그 먹을 걸 노리고 강대국들도 끼어들고 이러면 또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게 예를 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시에라리온의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그래요. 실제 그 시에라리온 안에 반군이 있고 정부군이 있었는데 이 반군 정부군 뒤에 다 다이아몬드 회사들이 이렇게 돈을 댔어요. 근데 전쟁이란 무기가 없으면 못하죠.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데 양쪽에서 자금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 안 끊이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양쪽 그 정부군과 반군 그 등 뒤에 있던 다이아몬드 회사들이 대리전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결국은 다이아몬드가 뭐라고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양쪽 정부가 그렇게 반군과 정부군이 그렇게 오랫동안 싸워야 되나. 그래서 한 아이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시에라리온 취재할 때 이거 어디다 쓰는 물건이길래 이렇게들 어른들이 싸우냐고.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에서는 그 결혼할 때 신부의 그 혼인 약속, 순결한 약속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저는 항상 그런 세상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설명했더니 그 아이가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저 여기 저주 들었어요. 피가 들은 돌멩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아프리카 사람처럼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저 그 말을 들으니까 저한테도 와닿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그 돌덩이가 뭐라고 이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그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럼 평화에 다다르는 평화를 향해 가는 길은 뭘까요? 소통입니까 역시? 소통 전에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을 하려면 정보가 많아야 돼요. 서로 상호 정보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 이웃 중에 어떤 집이 있는데 저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면 그 집에 있는 엄마나 아이들의 아픔을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그 집 사정을 속속들이 알게 되면 공감하죠. 안 봐도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집 나라
다른 나라, 이웃 나라의 상황들을 좀 더 알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고 거기도 아빠가 살고 엄마가 살고 아이들이 살고 가족이 살거든요. 김영민 PD가 위험을 무릅쓰고 분쟁 지역을 가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게 어려움에 살고 있는 세계 많은 이웃들과 공감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군요. 전 비둘기 같은 사람이고 싶어요. 그래서 전서구처럼 전령을 보내는. 네. 그들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고요. 가능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알겠어요. 편하게 잘 취재해서 네. 보여드리는 그 것. 나라 현지 언론인도 있고 또 뭐 미국이나 이런 역사가 오랜 전국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내는 것도 있지만 그건 또 그들의 시각이죠. 그죠? 시각이 많이 달라요. 다르죠. 저도 처음에는 같을 줄 알았거든요. 미국 언론을 따라가는 건 우리 아이들한테도 미국의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을 키운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특히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인의 시각은 우리랑 전혀 다르죠. 각자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다르죠.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예. 우리 시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앞으로 남은 그 취재 기간 다음 세대를 위한 저널리즘을 모토로 활동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려고 아껴놨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저널리즘이? 제가 현장에서 취재해서 갖고 오면 이걸 가지고 어른들을 설득하려고 하면요. 되게 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잘 안 바뀌세요. 맞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금방금방 바뀌고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왜 평화를 사랑해야 되는지, 왜 인종을 차별하면 안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예. 바로 알아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알겠습니다. 그 평화를 위한 세대, 첫 네. 번째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취재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평화를 위한 첫 세대가 되기를. 네. 그게 메시지네요. 네.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의 품위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어른이고 싶어요. 아무쪼록 그 몸성이 어디 다치시지 말고 취재 가셔서 예? 네. 네,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들 계속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세대가 평화를 위한 첫 세대가 되기를, 또 그렇게 하려면 그 어린이들한테, 청년 세대들한테 전 세계 분쟁의 어떤 실상과 그 정보를 제대로 줘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공감해야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